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소식에 대통령 관저 앞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최대 변수로 대통령 경호처가 꼽힙니다. 공무집행 방해와 내부 징계 사이에서 경호처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경찰이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항공 대표 등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확장하면서 내일 다시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늦은 밤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밤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인근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모여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예, 오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또 반대하는 집회 열렸었는데 찬성하는 집회는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인 밤 9시 10분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은 귀가했지만 몇몇 시민들이 남아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는 저녁 7시부터 한강진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시작해 저녁 8시 10분쯤부터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녁 7시 집회 이전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시민이 대통령 관저 앞 거리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도 오는 6일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기간 동안 매일 이어질 예정인데요. 민주노총도 내일 오후 3시부터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1박 2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붉은색 경광등을 켜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줄곧 탄핵 무효와 계엄 합법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연일 관저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 반대 집회 움직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지금 보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온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놓은 채 농성을 이어가면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이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관저 건너편 인도 역시 발디딜 틈이 없고 차도 일부까지 인파로 통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공조본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몸으로 막겠다며 관저 앞과 인근 골목까지 빼곡히 메웠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수차례 해산 명령에도 도로에 누워 농성을 이어가다 결국 수십 명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지지집회 참가자 일부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관저 앞으로 모이면서 양측은 서로 고성을 지르거나 때때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까지 나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저 앞의 혼란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그럼 공조수사본부는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요? 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겠다는 입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을 보낸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기류에 공수처에는 취재진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차분해졌고 체포영장 시한 사흘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흘, 공조수사본부도 뜸들일 여유가 없지만 경호처와의 충돌이 고민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검문 검색, 출입 통제도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법을 언급하면서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공조부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한 차례 시도 만에 신병을 확보하는 걸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데다 앞선 3차례 소환 통보 가운데 2차례를 휴일로 지정했던 만큼 내일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체포에 실패해도 명분을 쌓아 주말에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성공한다면 민간인 출입이 적은 주말에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동안 2-3차례 조사하는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갈 경우 한남동 관저 주변 집회 인파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이 영장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붙이면서 주말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하는 만큼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입장인데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대응을 취할지도 관건입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 있고 대통령 경호 지시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입니다.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고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보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경호처 지시를 어길 경우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여전히 군사상 공무상 비밀 유지를 위해 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지시를 어긴다고 해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협조한 것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형사 입건 위험을 감수하고 경호처 지시에 따를지 체포영장에 따라 공수처에 협조할지 경호처 직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기일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들과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을 채택할지,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을 채택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 온라인 방청 신청에 2,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을 추첨하는 2차 변론 준비 기일 온라인 방청에 2,534명이 신청했다며 경쟁률은 281.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이 여전하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새해 첫날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하며 헌법재판소는 2달여 만에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시무식은 물론 구임 완성체의 재판부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구부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한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되어 취임식에서도 재판부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3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이 사건을 사흘 만에 전원재판부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겁니다.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완전체로 돌아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한 확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안정에 방점을 찍었고 야당은 공세 수위를 낮췄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해 첫 지도부 회의는 국정안정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거론하는 공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속 정쟁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야당의 탄핵 협박이 먹힌다는 인식을 준 거란 당내 불만은 여전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암묵적 공감대 속 이미 손을 떠난 문제로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은 삼가련 기류로 읽힙니다.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유감 표현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모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를 무시한 위헌 행위라며 일단 공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상권 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건 괴상한 전례로 남을 거라는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최 대행 탄핵 카드는 잠시 넣어두겠다는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2명은 임명됐으니 문제를 더 키우지 말자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정 안정과 국정의 정상화라고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차질 없는 탄핵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부각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특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관사 앞에 보셨습니다만 여전히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예의는 지킬 것이라는 그런 맥락을 긍정적으로 보면 네. 해석이 양면적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예우를 충실히 하겠다. 과거에 포승주라든가 수갑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지금 체포영장에 보면은 야간 체포도 가능하게 그렇게 허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몰 후에도 그럼에도 가능하다.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예. 일과 시간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겠다. 예.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관저 앞에 여러 가지 지금 시위가 지지층과 반대층 양쪽에서 지금 상당히 크게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이 상당히 모여 있었는데 야간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죄송한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가요? 그림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료 그림이고요. 예, 어쨌든 집회를 계속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집회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마 아까 시위 상태를 보면 예. 야간도 야간 나름대로 별동대라든가 예. 이렇게 해서 상당수 인원이 일단은 교대로 여기에서 시위를 한다고 그런 어떤 언론 인터뷰를 제가 들은 밤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 교수님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남동 상황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예. 탄핵 반대 시위대를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리적인 충돌로 예.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 또 계엄 내란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예. 국민을 향해 정말로 이거는 반기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예. 내란을 지속적으로 선동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로 굉장히 분노한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영장 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예의를 지키겠다 이랬고 그래서 밤늦게 새벽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말까지 가기에는 주말이 되면은 이제 양쪽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일 오전 일찍 영장이 좀 집행되는 게 그나마 인원이 좀 가장 적은 가운데 예. 경찰의 질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예. 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영장이 바로 집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두 분 다 이제 밤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내일 오전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낮 상황을 잠깐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었는데 한남동 관저 앞이 지지자들이 골목길뿐만 아니라 그 골목길에 지지선을 둔 경찰을 뚫고 관저 앞 바로 앞까지 가서 들어놓는 상황도 네. 있었죠. 수십 명이. 네. 거기서 이제 경찰이 또 이제 경고를 하고 드러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12.3 계엄이 발동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을 의결해서 헌재로 간다면 헌재에서 판결 기간이 최장 6개월이지 않습니까? 180일 동안 오늘과 같은 이런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그런 시위라든가 국정 혼란 이런 것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기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 상당히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체념하고 바로 헌재로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는 헌법이라든가 내란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조본의 수사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도 본인은 먼저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먼저 헌재에서 받고 나서 예. 그다음에 수사에 임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것이 이제는 지금 체포영장이지만 앞으로 또 구속영장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더 격렬하게 엮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저에서 끝나면 이것이 또 헌재 앞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상당히 뭐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협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다 우리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참여, 이 쟁점에 대한 참여를 정치인들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떠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관건이 경호처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인가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 외곽 경비, 전체적인 경비는 수방사가 합니다. 수방사령관, 지금 수방사령관 없지만 수방사령관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실과 관저를 경비하는 55 경비단이 있습니다. 이 경비단이 또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경호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하게 1중, 2중, 3중으로 돼 있고 물론 북한의 여러 가지 무력 침탈이라든가 공격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일 겉은 군인이 그 안은 경찰이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경호처 경호처가. 이렇게 3중이란 말이죠. 3중으로 있기 때문에 3중을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경호처의 어떤 입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경호에 대한 기본 법률을 본인들은 이 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렇죠. 뭐 체포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법을 지키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뭐 형소법 110조, 111조 이것도 지금 뭐 체포영장에는 이것이 관계없다. 그렇게 판사는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그럼 박 교수님, 일단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선다면 이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센 경고인데. 그렇죠. 그냥 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단체로 무력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처를 하겠다. 말 그대로 경호처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경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저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소추가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체포영장에는 제한을 두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법원의 명령서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이거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경호처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말 그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호처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정면으로 이거는 위배되는 거다.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무모한 저항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려면 대통령에 대한 뭐 테러 시도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탄핵 찬성자들이 뭐 위협을 가한다던가 이런 거를 막는 경호를 하는 것이지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공수처의 그런 영장 집행과 이거를 막는다는 게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경호처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오늘 이 체포영장이 부당함이라고 이의 신청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하고 견행적인 심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의 해석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혼란을 지금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헌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금 법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냐. 이것은 수사권이라는 것은 공조분이라는 어떤 기형적인 걸 만들어서 검찰이 할 걸 검찰이 경찰로 넘겼으면 내란죄가 수사가 됩니다. 근데 검경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왜 경찰한테 안 넘기고 공수처한테 넘겼을까? 그럼 공수처에서는 이것을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에 그래서 경찰을 끌어넣어서 공조본이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내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의 주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그래야지. 그러면 경찰이 있는 걸 조금 빌려가지고 공수처가 하면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합동수사본부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아니 합동수사본부는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명확하게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통설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내란죄를 수사하면 검찰이 와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경찰이 오라는 거죠. 애초에 수사권을. 그러나 이것을 이제 공수처가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불법 수사고 영장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변명이냐면요. 국수본에서 경찰에서요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갔었습니다. 경찰서가 거부했었어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었어요. 합법적인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수본이 압수수색 영장 가져가고 심지어 출석 요구서도 보냈는데 여기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경호처란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안 된다, 불법이다, 영장 무효다. 이 얘기가 결국은 이제까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내가 뭐 내란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지위를 잇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나는 탄핵 심판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여기에 집중할 테니 수사는 나중에 이거 끝나면 와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의 현행범에 대해서 지금 주요 종사자들이 다 구속돼서 기소까지 되고 있는 마당에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거부하니까 지금 공조본이 꾸려져가지고 국가적인 기구로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회피를 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는 아니 경찰이 좀 짧게 잠깐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왜 들어왔습니까? 관저에 CCTV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호처에서는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그런 걸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거부한 겁니다. 인신구속 체포영장을 지금 그때 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형사소송법 제 110조인데 이게 작은 제목 이렇습니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수색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10조 1항이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지금 이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 111조 한번 볼까요? 111조는 이제 공무상 비밀과 압수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군사상이었고 지금은 공무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압수수색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말씀하신 거죠? 경찰이 들고 온 것은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아니고 경찰 스스로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 제111조는 물건에 관해서 그것을 그 책임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찰에 들고 온 것을 거부를 한 것은 경호처가 거부를 한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경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거부한다고 대통령실 변호인들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법원이 영장에다 그렇게 기재를 했죠. 형사소송법 이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게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외로 한다라는 의미는 법원에서 왜 이 조항을 넣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법원에서 이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2항을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중대한 이익, 국가의 이익에 정말로 국익에 정말 이거 위배가 된다. 그랬을 때는 경호처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내란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게 국가 이익을 해칩니까? 그럼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조에서 얘기한 1항에서 얘기한 책임자의 승낙이 중요한 거죠. 그럼 책임자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당시 경찰에서 소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관련 서류 접수도 마찬가지죠. 경호처가 다 반송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까? 정말로 내란을 행한 것이 계엄과 내란 행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다. 그래서 경호처가 이제까지 뭐 체포 소환 요구서도 그렇고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서류마저도 경호처가 거부를 하니까 이번에 또 체포영장 가져가면 이 1항을 근거로 해서 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까 봐 법원에서 이거 2중, 3중으로 이거 절대 막지 마라. 110조, 111조 1항은 여기서 지금 예외가 되는 거다. 지금 내란으로 소추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에 같이 넣은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나 체포영장 거부, 수색영장 거부를 갖다 막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넣은 건데 저는 이거는 이미 2항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경호처가 지금 억지로 그걸 막으니까 하다못해 이거라도 넣어서 한 번 더 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는 경호처에게 명령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 교수님 말씀 다시 듣기 전에 이제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이 110조하고 111조에서는 1항에서는 이게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근데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2항을 얘기한 것인데 주로 지금 1항이 부각이 되면서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고, 근데 2항을 보면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2항을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뭐 법을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영장 판사의 권한 남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내임도 오늘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넣음으로써 영장 전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심각한 위법을 영장 발부 판사가 했다. 그렇게 제가 보도낸 걸 이제 봤고, 이거 이제 사법 과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장 판사가 본인의 권한이 없는 것을 입법하듯이 법령적 적용을 배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것이 심각하다.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고, 법원 실무 제요라든가 그리고 주석 형사소송법, 이 주석 형사소송법은 노태학 대법관이 감수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를 넣는 그 위치에는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일몰
전이나 일본 후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부기적인 예. 그런 걸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것이 2017년도 특검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승낙하지 않은 것은 불승낙 처분의 문제는 어디로 가냐? 승낙하지 않고 불승낙. 예. 문제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하게 승낙 없이 압수수색 없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는 왜 거부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또 그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8명까지 됐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법으로 안 하면 그러면 여론적인 집회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관저 앞에 모인 그런 시위 군중들의 힘으로 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접수를 했고 또 헌재는 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또 진상조사까지 그 판사에 대해서 진상조사 뭐 징계 요구까지 지금 한 상황이라 헌재 또 각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체포영장 집행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숙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공수처 또한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또 막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법집행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이제 영장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입니다. 혹시 대통령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예, 민주당은 뭐 명확하죠. 영장 집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럼 영장 집행에 대통령이 협조해야 되냐 물었더니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라든가 앞으로 내란 혐의 수사나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미 대통령 입장을 2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 공수처라든가 이런 데 조사보다는 일단 헌재에서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내란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수사를 통해서 받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치 행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버리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공동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고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시위 군중 탄핵 반대 탄핵 찬성 과거 해방정국도 마찬가지로 찬탁반탁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87년도 반복되고 40년 해방정국도 반복되고 지금도 헌재로 가고 관저로 가고 이렇게 주기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정치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헌법적인 테두리로 빨리 흡수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 영장 집행 협조를 대통령이 판단한다? 이거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희화화하는 겁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권을 갖다가 선택, 영장 내가 받을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 예. 이 무슨 법 위에 존재에 군림하는 자입니까? 왕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 질서를 갖다가 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여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자신을 막아달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그 소위 편지를 갖다 내놨는데 결국은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 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 그 내용에 보면은요, 지금 국가가 소위 말해서 반국가 단체들에게 준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간 부분이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그렇죠.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 찬성 여론이 70%가 넘잖아요. 그리고 내란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도 비슷하게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권 침탈 세력이고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다라고 본다면 국민의 70%가 소위 말하면 반국가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어젯밤 입장문은 국민들과 싸우겠다. 소수의 자기 지지자들에게 국민들과 나가서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내란의 선전선동이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여당이 꾸짖어도 못 맞을 부족할 판에 이것을 옹호하고 나선다라면은 결국은 지난 12.3 계엄 내란 사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를 방기하겠다라고 하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정말 비겁한 행동이다라고밖에. 근데 여당 내에서도 사실 이 편지,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괄적으로 뭐 동조하는 목소리는 아니었고, 뭐 의원에 따라서는 말장난이고 법꾸라지 행동이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태 의원도 이 편지가 국민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네.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합리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그런 진행은 어렵게 됐다.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고, 국민의힘 다원주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내란죄니까 우리 모두 등을 돌리고 대통령을 차단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민재판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고 법적인 그리고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고 최대한 6개월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6개월이니까. 6개월을 하던 뭐 2개월을 하던 헌재 재판까지는 참을는데 그 참는 기간에 여러 가지 지지층과 반대층이 극렬하게 부딪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또다시 반복될까 봐 우려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혼란을 질서로서 유지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정당이고 이런 건데, 지금 정당과 정치권이 과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지금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정치권의 모습인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 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다원주의라 그랬지만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갖다가 지키는 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통해 가지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내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걸 꾸짖어도 못 막을 판에 탄핵에 반대했어요. 또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뭐 탄핵을 당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지지자들을 갖다가 선전선동해서 내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킵시다. 이렇게 선전선동하고 있는 게 어떻게 국가의 평화가 안전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어쨌든 저 메시지 자체가 대국민 뭐 담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지지자들 그 앞에 추운데 고생하는데 저런 말도 못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것을 해석하면 끝이 없고 이것을 뭐 나는 10을 얘기했는데 그 100으로 확산해서 하는 게 언론이라면 언론이고 국민이라면 국민인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재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된다면 국민의힘 심판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심판받고 충분히 정치적 말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 그때 가서. 자, 다음 이야기 할 텐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죠. 엊그저께. 근데 당시에 국무회의 이후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끼리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또 그 대행의 결정에 적지 않은 반발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도대체? 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국무위원도 아니고 거기에 배석했던 뭐 김태규 방통위 대행, 방통위원장 대행 뭐 이런 분들 몇 분이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냐? 표에 나오네요. 지금 표에 나오는데 이날 이제 그 국무회의가 이제 오후 4시 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다고 그랬더니 왼쪽에 계신 분들이 항의했던 분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또 김문수 고용부 장관, 그 오른쪽에서는 이제 최상목 대행을 지지했던 분들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장관, 그리고 김완석 환경부 장관. 상당히 격렬하게 이제 오갔었나 봅니다, 말들이.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냐 하면은요.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갖다가 벌였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사직서도 나 이 자리에서 날 죽이고 가시오 이런 얘기도 못하던 분들이 지금 탄핵이 되고 거기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임명을 하겠다. 거부권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갖다가 임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국가를 갖다가 대단한 권한도 없는데 임명한다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소롭고 웃긴 얘기다 이거. 그러니까 왜 최상목 그런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하고 논의 없이 결정을 했을까요? 국무위원과 논의를 하는 게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 또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고 이제 가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의 그 선택은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의 요구를 갖다가 받아들인 거고 또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이에요. 이걸 갖다가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해 주는 과정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경제적 위기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으로 결국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여기서 대해서 문제 제기한 국무위원들 또는 배석자들이 이거는 속고되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처단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 토론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비판했다고 고발하고 처단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정말 황당하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3 계엄 국무회의 때 본인은 계엄에 절대 반대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심의 의결 기관입니다. 물론 의결 심의해도 그러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에서 반대자가 있어도 본인이 독단적 결정하면 비상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3명이 찬성하면 그냥 이것도 찬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고 국무회의 심의기관에 지금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명이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사표를 낼 정도로 그래서 본인도 월권이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통과시키고 3명 다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2명만 뽑아서 그럼 대통령이 2명 선택권이 헌법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권한대행이 끝나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죠, 원래. 네. 경제부총리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 경제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또 탄핵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까지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했다고 전해지던데요. 그것은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최성욱 부총리가 있어야만 운영되고 그 차관에 하면 또 안 됩니까? 그건 어차피 또 탄핵을 하면 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계속 줄탄핵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형식적인 절차가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경제부총리가 꼭 필요하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을 하루아침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2명 임명하고 1명은 또 임명하니까 또 민주당 권한쟁의 심판 또 국회에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박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하야하면 됩니다. 온 국민이 계엄 내란이 잘못됐고 국민의힘도 계엄 내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좀 있으면 나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가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하야해라. 그게 국가를 갖다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거고 국가의 미래의 불확실성,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처분하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조물을 누가 설계했는지 또 승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 기록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정보로 음성 파일이 완성돼 경위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흙 속에 촘촘히 설치된 콘크리트 기둥에 육중한 상판까지 얹혀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잠재적인 큰 위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2번이나 만든 데 대한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9년 착공한 최초 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와 시공, 승인 과정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콘크리트 상판을 얹은 2023년 개량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발주,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인데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발주 당시 부러지기 쉬운 시설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문은 둔덕 위의 구조물일 뿐 콘크리트 둔덕 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공사 의견은 둔덕 위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안테나나 그 보이는 구조물에 대해서 부러지기 쉽게 만들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과업 지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증언하겠습니다. 로컬라이저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국토부는 8일까지 전국 공항의 항행시설 일제 점검에 들어가 다른 공항의 문제점도 잇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 기록 장치의 음성 파일 작성이 예상보다 일찍 완료됐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복현과 동체 착륙 과정의 비밀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 같은데 문제는 속 시원한 공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CVR 협의는 그 사조위와 이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미국으로 보낼 방침인데 해독 작업에 우리 조사관도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할 거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 등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무안공항 2층 사무실입니다. 공항 관계자는 조직도를 떼어내고 보안 요원들이 출입문을 둘러싼 가운데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문 좀 열어보라고. 어떤 문? 같은 건물 3층의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인 3곳에서 여객기 정비와 공항시설, CCTV 등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한 거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없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착륙장치 등 기체 결함 여부와 공항관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등 구조물 설치 적법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 관련된 공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공청 출장소도 거기도 분명히 관제나 이런 부분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 봐야겠죠. 항공기 운행, 정비, 시설 관련된 기록들, 서류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함께 경찰은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와 임원 등 2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상태는 아니지만 중요 참고인으로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소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 200여 점이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희생자가 공항에 주차해둔 차량에 대한 유가족 인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까 자세를 낮추고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천천히 이동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선 경찰과 소방, 군의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유류품과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습된 유류품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여권과 여행 가방 등 200여 점. 유가족들은 공항 한쪽에 마련된 보관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2분 정도까지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버스 하나에 20분씩 타시고 저 안에 유류품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가셔서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전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포렌식 과정에서 당시 기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경찰은 유류품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가족 대표와 상의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희생자 차량을 인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유가족에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장례가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신원이 모두 확인됨에 따라 시신 인도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광주광역시의 장례식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60대 A씨의 발인 예식이 열렸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A씨는 늘 가족과 주변을 챙기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고인이셨습니다. 고 안수 집사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심을 믿고 태국인 희생자 2명 가운데 1명의 장례식도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40대 여성 B씨는 태국에 있는 고향에 다녀오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B씨는
귀국 전 마을 상조회 비용으로 쓰라며 한국 돈으로 40여만 원을 아버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금방 올 줄 알아.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79명 가운데 광주 시민은 절반에 가까운 80여 명, 광주광역시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참배를 당한 희생자들을 위해 별도의 봉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유족들에게 속속 인도되면서 개별 장례식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이렇게 희생자들의 일부는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 온전히 찾지 못한 시신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시신 검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여전히 기다리는 유족들이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윤지아 기자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유족들은 여전히 공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시신 수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내 가족의 모습을 그리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을 하면서 계속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차 편이고 보관 상태는 보관 장소는 확실하니까. 가까스로 시신 일부를 찾으면 DNA 검사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 49제까지만이라도 일부 지역 합동 분향소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유족 요청도 나왔습니다. 애초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4일까지만 운영되는 게 원칙. 슬픔을 달래고 앞으로 절차를 논의할 최소한의 공간만이라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분향소의 운영을 연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일찍 시신을 인도받은 유족들은 먼저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인수하시는 유가족들 저희가 안치소로 저희가 모셔서 확인하시고 간단한 서류 절차 이후에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여전히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화꽃을 단상에 올리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봤던 친구가 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또 가장 사랑하는 또 직원도 이렇게 이번에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무안공항 안팎, 각기 다른 슬픔 속에 새해를 넘어 또 다른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최근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 등이 올라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에 전담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게시글 대응 전담 수사단을 구성하고 전국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조사를 진행할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 용지 한 장짜리 메시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렵사리 진행되더라도 혐의는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가 적시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 몰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됩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게 될 공수처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계엄 준비와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한 건지, 또 국회 봉쇄에 이어 정치권 인사를 체포한 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100쪽짜리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엔 검찰과 경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나 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적은 것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과잉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지금 거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임의 제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인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없고 직무상 비밀인 공무원의 물건은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력해진 건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에 적용 예외 조항을 적시한 건 사법 과잉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영장의 효력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장에서 거꾸로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 법칙에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면 수색영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것일 뿐 안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 법원이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내용을 적은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를 거쳐 발부된 영장이라며 추후 재판을 통해 다툴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효력에 대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맞닿은 문제인 만큼 이 같은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건데 법원이 다시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불허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영장 집행 불허를 위한 재판을 다시 구하는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 집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따로 법적 대응이나 하실 계획이나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도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이번 이의 신청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그대로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경찰을 막아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관저 앞을 경찰 경호부대가 지키며 나온 우려인데 내부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설치됐고 경찰 10여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관저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 경비단입니다. 공수처와 함께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면 경비단과 대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경찰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같은 경찰을 막아설 일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관저 외곽을 경계하는 202 경비단은 실무적으로는 경호처 지시를 받지만 법적인 지휘 권한은 서울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할 권한도 경비단이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또 경호처와 함께 영장 집행을 막았다가는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202 경비단 내부는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우리는 협조한다는 기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 경비단 현직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이런 내용이 일선에도 공유되고 있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막지 않고 관저 주변 질서 유지에만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시는 관저 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처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금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법적 근거 없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기동대는 수사 지휘 없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만 할 수 있다면서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어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는 직접 발언을 자제했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나 자칫 진영 간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는 짧은 답변만 대변인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당이 그 부분을 그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려서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윤 대통령 메시지가 사실상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이제 막 비대위를 꾸린 당 지도부 입장에선 당혹감도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이 조용히 수습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대통령이 마치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처럼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발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탄핵의 시계가 빨라지며 다급해진 대통령의 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날선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섭고 막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그리고 갈라치기, 말 바꾸기, 그리고 또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편지를 극우 세력 동원령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메시지로 고무된 극렬 지지층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른다며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내란의 수교의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법률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소리칩니다. 화합과 쇄신을 일성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새 비대위 입장에선 대통령 메시지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기류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강성 보수 지지층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탄핵 심판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A4 용지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오늘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편지 내용을 통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의도와 최근 인식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사의를 접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메시지 비서관은 사직을 하고 윤 대통령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전날 사표 수리 논란 속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로 정상 출근해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실장은 회의에서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한 뒤 세 차례 더 전화를 걸어와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하며 반려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퇴할 경우 국정 보좌 업무에 공백이 빚어지는 만큼 거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이 그만두면 함께 나가겠다며 사퇴를 만류했고 정 실장은 고심 끝에 사의를 접고 업무를 더 수행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촉발된 최 권한대행과 용산 참모진 간 갈등이 물밑 반발 기류 속에서도 일단 봉합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1년여 동안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최진웅 전 국정메시지 비서관은 사직하고 윤 대통령 메시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계엄을 한 이유 등 윤 대통령의 진심을 알리는 SNS 메시지 등을 많이 내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SNS 정치 본격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여당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데다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면서도 수사와 재판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사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판사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의 그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일방적 옹호에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섣부른 편들기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 협조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는 건 내란 동조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즉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자 내란 공범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군의 상황 일지가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건 은폐, 축소 시도가 보인다며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 일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직무대리는 복원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여부와
뒤따를 후폭풍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4명과 여당 소속 시의원 4명, 그리고 보수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 등 모두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소속 정치인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을 두고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줄 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 후보로 추천한 법관들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9일에는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사흘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공개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나머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근거를 제시한 거라며 내일 오전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무식으로 올해 정부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국정을 조속히 안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단합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염두에 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시무식으로 정부 첫 문을 열었습니다. 공직자들 향해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고 국내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환기하면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방점을 둔 최상목 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면서 민생을 위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물가 관리와 내수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협력에 대응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공고히 하고 여야를 비롯한 지도층이 단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무회의 이후 이틀 만에 정치권을 염두에 둔 메시지도 냈습니다.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7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으로 여객기 참사 수습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관계 부처에 장례 절차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을 거듭 강조했고 사법당국엔 유가족을 향한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엄중 조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이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에서도 2,4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춤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새해 문을 연 우리 주식시장의 화두는 불확실성입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와 경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잿빛 전망 속에 코스피는 새해 첫날에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2,4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1%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로 개인이 몰린 결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주가는 물론 원화값도 내림세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안정에 큰 기대를 나타냈지만 시장은 고공행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주춤한 건 잠시 숨고르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경제 쪽으로 이제 전이될 수 있는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1,500원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 신인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는다면 주가와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내수 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의 하방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체감 경기 어려움이 계속되며 1.8%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8.2%에서 올해는 1.5%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취업자는 12만 명 증가에 그치고 민간 소비는 1.8%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 IMF와 KDI는 2.0%를 각각 제시했는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연초부터 총동원해 경기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 통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수 침체도 가속화되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인한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를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성장률은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엔 이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소비를 늘려도 세금 혜택을 주는 대책도 담겼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갑을 안 열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정부는 상반기에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소비를 늘린 경우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만 소득공제율을 3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30% 내리고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도 다시 추진합니다.
전기차도 기업이 할인할 경우 보조금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 4,4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면 할인 효과가 5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환급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내 관광은 소비의 주요 축입니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립니다. 소득 보강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장려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 경우에도 각각 월세 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소비 관련해서는 단순히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구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요. 저출산 추세 반전이라든가 고령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트럼프 취임과 맞물린 고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 급등은 석유 등 수입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고 한 달에서 석 달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지만 다가올 위기에 대한 우려에 올해를 시작하는 산업계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쉼없이 수출입 물량이 오가는 인천 신항입니다. 작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K푸드 등의 선전에 힘입어 부두가 늘 컨테이너로 가득했지만 올해도 과연 성장폭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출 현장 동료차 방문한 산업부 장관은 최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히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서 360조 규모의 최대치의 무역 금융을 저희가 공급을 해서 올 한 해 다시 산업계와 함께 우리 산업 수출의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해를 시작하는 기업 총수들도 임직원에게 하나같이 위기 돌파를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고 강조했고, SK 최태원 회장은 경영 내실 강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을 내걸었습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은 쇄신과 혁신을 꼽았고, 작년 이딴 화재로 곤욕을 치른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안전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1등 고객을 만족시키는 본업 경쟁력을 갖추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본업에 대해 경쟁력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삼성전자는 시무식을 취소했고, 현대자동차는 6일로 미루는 등 새해를 맞는 재개 분위기도 여느 해와는 달랐습니다. 글로벌 고물가와 고환율,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의 어깨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이었던 오늘 큰 추위는 없었지만 내일은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사년 첫 출근길. 새 출발의 희망을 말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 드리워진 마음들. 큰 추위 없는 날씨에도 마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날처럼 일터로 향하는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기가 힘듭니다. 작년에가 특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그런 다사다난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극복하시고 모두가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라서 산책 나왔는데요. 올해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9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고, 철원과 대관령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평년 대비 1, 2도가량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현재까지 기온이 좀 다소 따뜻한 그런 상황에서 대기 상부에서는 점차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기온이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서울도 오늘보다 2도가량 낮은 영하 5도로 낮아집니다.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일 일요일 온화한 남서풍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저녁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 내륙과 산지에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0도 안팎이라 비가 내리더라도 도로에 빙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진 않았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첫 재판일자가 잡혔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2달여 만입니다. 1심에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6달, 2심과 3심은 석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키라며 재판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2심 소송 서류가 3번째 시도 만에 이 대표에 전달된 가운데 아직 변호사 선임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일단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를 보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 특공대와 영등포경찰서 경비 인력 등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수색을 벌였는데 이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협박 팩스와 관련해 경찰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낮 1시쯤부터 1시간 동안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권 원내대표의 강릉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요청을 받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인 유튜버 A씨는 오늘 오후 3시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경찰은 짧은 협박 한마디 이후 전화가 끊긴 것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미국에서 새해맞이 인파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고 트럼프 당선인 소유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해맞이 명소를 찾았다가 참사를 맞닥뜨린 목격자는 인파와 차량이 뒤섞일 수 있는 곳인데도 제대로 된 방비가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걸 막는 장치가 허술했다는 겁니다. Those barricades were not up, period. They had the flimsy orange ones that you could just push over with your finger. We actually thought it was kind of odd. 시 당국은 다음 달 초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강철로 된 차량 진입 차단 장치를 교체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엔 경찰관 300여 명이 있었다며 숨진 용의자 샴수드 딘 자바르는 모든 안전 조치를 무력화시킨 테러리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this particular terrorist drove
around onto the sidewalk and got around the hard target where he did have a car there. We had barriers there. We had officers there. 자바르가 2차례 결혼했지만 모두 이혼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과거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트럭에서 이슬람 국가 IS 깃발도 발견됐지만 IS가 실제로 배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m born and raised in Beaumont, Texas, and now live in Houston. And I've been here all my life, with the exception of traveling for the military, where I spent 10 years. 뉴올리언스 차량 테러 5시간 뒤엔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당선인 소유 호텔 입구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1명이 숨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새해 첫날에도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가 영안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사람들, 대부분 여성과 어린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곳곳을 폭격했습니다. 북부 자발리아와 중부 브레이즈 난민촌부터 인도적 구역으로 지정된 남부 알-마와시까지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 협상은 다시 헛돌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속히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צה"ל יחריף ויעצים את פעילותו מול קיני הטרור בעזה עד לשחרור כל החטופים וחיסול החמאס. 공습이 없어도 가자 주민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린이 7명이 추위로 숨졌다고 가자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الكل صار على التكيات حتى التكيات صارت زحمة كتير لأنه العدد كتير وفي تكيات حتى سكرت لأنه فيش دعم وفي تكيات يعني بتوزع كمية قليلة وما بكفيش بتروح الناس من غير شيء. 지난해 가자 지구 인구는 210만 명으로 전쟁 전보다 6% 감소했다고 팔레스타인 통계청은 집계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스포츠 규정들이 있습니다. 프로야구엔 피치 클록이 도입되고 유도에선 유효 득점이 부활합니다.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프로야구의 피치 클록이 올해부터 정식 도입됩니다.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는 20초, 있을 때는 25초 안에 투구나 견제를 해야 하고 타자는 33초 안에 타석에 들어서야 합니다. 시간을 넘기면 투수에겐 볼, 타자에겐 스트라이크가 추가됩니다. 투수에게 영향이 훨씬 큰데 대체로 경기 시간이 줄고 도루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도입한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에서 스트라이크 존은 0.6%포인트 내려갑니다. 키가 180cm인 타자의 경우 1cm를 낮게 잡아야 합니다. 선수들이 적응을 얼만큼 하느냐가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에선 유효 득점이 8년 만에 다시 생깁니다. 한 판이나 절반 수준의 완벽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룰이 재밌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템포가 빨라지고 연장전을 가지 않고 제 기술을 맺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의 폭로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규정도 바뀝니다.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제대회 출전에 제한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리그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 감사 재심의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체부가 조치를 요구한 9건 가운데 축구 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7건에 대해 축구협회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특정 감사 결과 원안대로 이행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원주 DB가 외국인 선수 오누아쿠의 역전 덩크슛을 앞세워 서울 삼성의 80대 79 짜릿한 한 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DB는 2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 종료 8초 전 자유투 2개를 얻어낸 알바노가 두 번째 자유투를 실패했지만 오누아쿠가 리바운드를 잡아낸 뒤 극적인 역전 덩크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멀티플레이어 정승원을 영입했습니다. 서울 구단은 정승원이 2선, 3선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라면서 기성용이 이끄는 미드필더진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구에서 프로 데뷔한 정승원은 수원 삼성을 거쳐 지난해까지 수원 FC에서 뛰었으며 K리그 1부 리그 통산 205경기에서 19골, 21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3도에 머물며 날이 춥겠습니다. 종일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에는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늦은 오후에 약하게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그 밖에 호남과 충남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12도, 안동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 대전 4도, 광주 4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휴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중서부와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점차 기온이 낮아지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